안녕하십니까. 네, 책익수다 만년필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불안한 관계로 이것이 끊길 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생방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면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최대한 생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바꾸고 인터넷 컴퓨터를 바꾸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상에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9시부터 해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시가 좀 넘어서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기사님이 오시는 대로 해서 복구하는 대로 좀 더 안정적인 망으로 방송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CPU 이상 없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는 아니죠.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좀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충해는 또 떠내려가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오곡이 잘 익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좋지 않겠지만 적당량의 내리는 비는 또 우리의 곡식을 또 살찌워 주는데 1인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페이지는 이제 176페이지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웹캠을 사긴 사는데 웹캠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렸네요. 네. 자, 그렇다면 176페이지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란 큰 틀을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을 읽었고요. 이제 고대사에서 이제 근대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진입하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종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한국의 주권이라는 진미를 이 강대국에게 한 입, 저 강대국에게 또 한 입 나누어줄 능력을 가진 막후 인물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마치 중국 음식 차림표에서 요리를 고르듯이 한국의 자원을 나누어 주었다. 에이칸, 금강철도 서울의 새 전기 시스템은 미국인들에게 가고 비칸, 우리가 여기까지는 읽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176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저희가 210페이지를 읽으잖아요. 어제 방송하고 좀 잠깐 중복이 됐는데요. 210페이지입니다. 행정식민주의의 근대화인가 착취인가 바로 이 부분부터 다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식민주의 근대화인가 착취인가, 그러니까 일부 역사를 말하시는 분들 중에 일제가 도와줘서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브루스 커밍스의 진술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맹공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에야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식민지 경험은 혹독하고 쓰라렸으며 전후 한국의 형태를 속속들이 결정지었다. 이 식민지 경험은 개발과 저개발, 농업의 성장과 소작제의 심화, 산업화와 엄청난 이주, 정치적 동원과 해산을 초래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 일련의 새로운 한국 정치 지도자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무장저항과 조국 배반의 부역을 낳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 후 한국인의 영혼을 좀먹은 깊은 균열과 갈등을 남겼다. 네. 그렇죠. 일본은 허세를 부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계획 이반자와 행정가를 모델로 삼아 한국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면밀히 감시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민주의를 추구했다. 그 강력하고도 고도로 중앙 집권적인 식민국가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본국에서 수행한 역할을 모방했다. 즉 식민국가는 경제에 관여하고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낳고 반대자를 억압했다.
정치적으로 한국인들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비록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농업 생산은 1920년대에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며 온실아래 산업화가 1930년대에 뿌리 내렸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종종 일본 자체의 성장률을 앞질렀다. 최근의 조사는 1911년부터 38년 사이에 일본 자체의 연간 성장률은 3.36%인데 비해 한국의 성장률은 3.57%라는 것을 시사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농업 생산은 1920년대에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나 온실안의 산업화는 1930년대 뿌리 내렸다. 그리고 이 성장률은 일본 자체의 성장률을 앞질렀고 최근의 조사에서는 1911년부터 38년 사이에 일본 자체의 연간 성장률 3.36%에 비해 한국의 성장률은 3.57%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동양척식회사는 산업 및 농업 계획을 조직하고 투자했으며 한국 경작지의 20% 이상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농업 생산을 감독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 시골 각처로 내보냈다. 식민지 조선은행은 이자율 조절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상사들과 기업가들에게 신용 대부를 했다. 신용 대부를 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대출을 해줬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상 불모지, 산업화에 대한 불모지, 그리고 무주공산격인 아무도 방해받는 세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앞다퉈 오게 되고요. 사실 일본으로 해서 조선으로 건너온들 일본인들 보면 식자층들도 많지만 지식인들층도 많았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살 수 없었던 좀 경제적으로 좀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네트워크 불안정이라는 말이 떠서 순간 놀랐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 좀 끊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요. 백업 파일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와 동시에 제 원래 녹화 파일 때 이제 촬영했던 기계로 같이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유튜브에는 이 녹화 파일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이제 아프리카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고요. 이게 되다 안 되다 하자니까 좀 불안하네요. 그래도 역시 그래도 녹화 방송식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쪽에선 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기존 방송을 보시려면요. 네, 기존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치시면 기존에 제가 했던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와 지금 두 번째인 브루스 커밍스 앞부분에 대한 녹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아, 예. 네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른 것 같은데 지금 한쪽 이제 인터넷이 유선으로 하고 정상화되면 한쪽에서 제가 들으면서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컴퓨터 기존에 썼던 컴퓨터로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아서 예전에 했던 대로 녹화 방송 하듯이 하다 보니까 호흡을 제가 좀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점은 차차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화면이 어둡다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스탠드를 켜긴 했는데 아니 제가 그 녹화 방송할 때는 스탠드를 따로 안 켰거든요. 따로 안 켰는데 카메라 자체에서 나오는 거. 네, 어서 오십시오, 로지님. 반갑습니다. 녹화 방송을 할 때는 스탠드를 따로 안 켰는데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약간 어둡게 나오네요. 네, 저희는 지금 책익수다 해서 책 토크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고요. 그 기존의 녹화 방송에서 앞부분을 했고 지금 이어서 일제 식민지 부분 현대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요. 거대한 동양척식회사는 산업 및 농업 계획을 조직하고 투자했으며 한국 경작지의 20% 이상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농업 생산을 감독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 시골 각처로 내보냈다. 식민지 조선은행은 이자율 조절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상사들과 기업가들에게 신용대부를 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 간에 돈을 융자를 했는데 그 주 기업 돈을 융자해주는 그 층이 일본인 층이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투입했다라는 맥락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소유였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중앙사법기관들은 국민들은 민족 차별하는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한국인들을 자기네 땅에서 2등 시민으로 만들었다. 브루스 커밍스의 말대로 정말로 그렇네요. 제도를 합리화해서 불법적이지 않게, 그리고 합법적이란 이름 아래서 우리 조선민들은 이제 2등 시민으로 강등이 됩니다. 사실상 갑오개혁 이후 현실적인 제도적인 내에서는 이제 신분차별이 없어졌지만, 식민지 지배하에서 식민지를 저지르는 일본인과 그리고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조선인은 당연히 계층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식민 지배에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하느냐. 적응과 저항 사이의 괴리를 또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었죠. 브루스 커밍스가 늘 말했듯이 한 대목을 저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잊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당신을 기억한다.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총독부에는 관료적인 부서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을 한국의 신경 중추로 만들었다. 미쯔비시와 미쯔이 같은 대재벌을 포함한 관주도 민간인 회사들과 복합 기업들을 철도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근대식 공장들을 세우고 해서 요컨대 구한국의 얼굴을 개조했다. 이 구한국의 얼굴을 개조했다라는 미쯔비시 회사. 여러분 혹시 이 사례 기억하십니까? 과거가 아니죠. 올해 송혜교 씨가 바로 이 미쯔비시와 관련된 광고 제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미담이 한때도 돌기도 했죠. 전범 기업. 그렇죠. 당시 식민 지배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고요. 이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역사에 대한 역사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식민지 해방된 지가 거의 반세기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북한을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어쨌든 한국을 근대화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만 해도 화를 내면서 부인하고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신체적인 상해를 방금 입었거나 곧 입을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 외국인이 보기에 일본의 잔악 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해도 식민지 시기에 출연했을지도 모르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전자의 심각함이 시들해 보일 지경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성장의 이익은 전부 일본으로 갔으며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도 어차피 급속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브루스 커밍스의 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책을 읽든 인문학 책을 읽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게 사실 피력이냐, 그러니까 팩트만을 강조했느냐, 아니면 의견을 진술했느냐,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에만 해도 타이완에 체류한 한 학자는 도처에서 일제시대에 대한 향수를 발견했으며, 근대화 이론의 전성기인 1950년대에 미국 정치학자들은 일본의 식민 노력을 하나의 모델로 칭송했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의 식민지들의 근대적인 시설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식민주의의 장부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근대화의 장부에 올릴 것인가? 한국의 대답은 식민주의였으며 일본과 타이완의 대답은 근대화였다. 팀 미첼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근대 비판의 맥락에서 식민주의의 지위를 다루는 것이다. 즉, 식민주의하는 단순히 유럽의 존재를 확고히 심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형태의 개성, 실제에 대한 경험을 제조해내는 새로운 수단을 그 사회에 생기는 정치적 질서의 확산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미셸 푸코를 추정한 미첼은 이집트에서의 영국 식민주의를 검토하면서 이를 구속적이고 외적인 힘이 근대가 요구하는 내적이고 생산적인 힘에 자리를 내주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 근대적인 힘이란 군대, 학교, 공장 같은 조직화된 힘과 무엇보다도 고립되고
훈련되고 수용적이고 근면한 정치적 신민으로 구축된 근대적 개인을 창출하는 기율의 다름 아니다. 만약 우리가 푸코적인 권력과 푸코적인 근대성의 개념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근대적인 산업 프로젝트 자체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없으며 따라서 일본의 식민주의, 미국의 패권, 남한, 북한, 타이완의 근대화 사이에는 아무런 근본적인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개별적인 특수적인 사례를 우리는 뽑아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반론하면서 자신의 의견은 또 피력하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추적해 가고 또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적어도 근대성에 대한 이런 국가별 설명은 그 어느 것도 공장의 자동 출근 기록이나 열차 시각표나 정확한 시간 측정이나 경찰의 담당 구역 순찰의 정확한 시간 준수가 왜 나쁜지 전혀 말해줄 수 없다. 그런 설명들은 누구의 후원으로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방금 언급한 모든 정체들, 특히 일본은 그 시민들에게 공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는 미첼이 이집트에 대해 분석한 대로 자기 감시와 억압의 악습을 지닌 근면한 정치적 신민을 개발하도록 완벽하게 고안된 듯이 보인다. 강력한 식민지 국가, 다양한 관료제도, 경제의 행정적 지도정책, 국가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설립, 그리고 항상 이에 동반되는 노동조합과 반대자에 대한 탄압 등을 해방 이후 남북한 양자에게 몰래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했다. 일본은 일찍이 남북한에게 산업화에 이른 관료제적 권위주의의 경로의 한 형태를 보여줬으며 그 교훈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잘 습득된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미셸 푸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번에도 소개를 했다시피 우리는 억압된 감시체제, 그러니까 음, 억압된 감시체제,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체제를 하면서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공장식 출근 제도에 따라서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비춰서 식민지화를 이해하면 그러면 영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너무 한 범주에 드는 범위가 크니까 브루스 커밍스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 식민지의 지배 자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 밑바닥을 한번 살펴보자. 쉽게 말하면 서포트, 배경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야만 좀 특수하게 특히 한국에서의 근대화라고 이루어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좀 더 낱낱이 볼 수 있지 않겠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좀 더 특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철학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많이 알고 계신 분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나눠주면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빨라졌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국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읽냐고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좌파니 우파니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들의 어떤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싶어서 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채택했고요. 네, 출판사는 창작가 비평사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읽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과 함께 보시면 좋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라디오를 청취한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냥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모든 책을 다 구입하시기는 힘드실 테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력이 되신다면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귀로써 또 듣는 게 또 그만큼의 기억하고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 수도 있는 게 좀 더 팔자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또 바로바로 또 체득되는 게 있으니까요. 또 그런 점에서는 또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없이도요. 책이 있으면 좋지만 또 책이 없는데 굳이 뭐 무리해서 장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빠르죠? 조금만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인 토머스 스미스는 일본의 메이지 국가는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이 기업가, 재정가, 경영자로서의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썼다. 개발을 떠맡기에는 자본이 너무 취약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미숙했다. 이런 전략은 일본이 재빨리 개발 식민정권을 수립한 한국에 훨씬 더 잘 들어맞았다. 포르투갈은 앙골라를 400년 동안 식민지로 소유하면서도 내륙으로부터는 커피 원두를 짜내고 단지 해안 지역을 따라서만 근대적인 개발을 하는데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일본 식민지 개척자들은 국가 자본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상대였다. 마음대로 한다는 말. 그러니까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들의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었단 말이죠. 실제로 일본이 가장 많이 수탈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쌀이겠죠. 그러겠죠. 반대로 말하면 다시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의 주식 주권을 그들이 앗아간 것이죠. 실제로 풍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쌀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해놓고도 그것이 일본으로 빼돌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한국은 시키는 대로 하고 식민지 본국의 경제에 봉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은 도쿠가와 시대의 농업과 상업의 변화에서 유래했으며 일본의 근대사의 내재에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원천은 식민지 본국이었기 때문에 개발에서 국가의 강력한 역할에 수반되는 왜곡은 물론 한국의 경우 훨씬 더 심각했다. 일본은 한국의 세실 로우주 같은 정복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통치자로서 사무관료를 선택했다. 그 원형은 타이완에서 식민지 행정관을 지내고 나중에 한국과 만주국에서 활동한 검은 양복에 실크햇을 쓰고 손가방에는 개발 계획서를 넣고 다닌 꼬토우 신베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네, 지금 생방송 맞습니다. 1910년부터 죽일본 문관들은 경찰이 태영구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한국의 행정을 도입했으며 그들은 엄청나게 유리했다. 양반 귀족은 그 학자들과 예술이 아무리 숭고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한국인들과는 별개의 계급이었으며 양반들은 평빈들이 자기네 덕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모욕까지 범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평량립, 다시 말하면 페랭이를 없애라, 우리를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동학운동의 감동적인 수사에서 보았다. 탁월한 사회학자인 로베르트 미엘스는 지주계급이란 그 성원들이 오직 자기 계급의 다른 사람들한테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일반 평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평민들에게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이런 지주계급이란 더없이 진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쓴 바 있다. 양반은 이런 결합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그들은 진지함이 과학의 결함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착취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던 지주 집단과 그들에게 핍박을 받던 소작인 계층들 그리고 이 소작인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일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차단되겠죠. 정보가 차단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교육을 받지 못했던 현실이 있겠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제도들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말 제도적으로 정착된 건 해방 후에도 한참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해방 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됐었지만 해방 후에 하지만 그 의무교육에 정립될 때까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라는 의미까지 가기에는 거의 근대, 현대에서 좀 더 최근 90년대
이쯤에 되어서야 됐고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던 것이 사실상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최근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97년 때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김대중 정부 때의 집권기였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육이란 것 자체가 얼마나 한 세기 동안 비어 있었는가. 그리고 막상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던 교육은 대부분의 교육이 우리 어떤 민족사적 역사라든가 철학을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선 동조 이런 식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비판하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조선 왕조로부터 없애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이 귀족제도였다. 왜 이 귀족제도를 두었을까요? 무조건적인 차별과 억압은 뭐를 불러옵니까? 저항을 불러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유책을 써야 되는데 이 회유책을 쓸 때 가장 좋은 계층이 결국은 땅을 가진 지주계층이었고 이 지주계층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시의 양반계층이었겠죠. 귀족이라 불릴 수 있는. 그들을 결국 포섭함으로써 일제에 동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얄팍한 속임수 또는 괴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귀족 계급의 협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수세기에 걸친 구 엘리트의 정당화는 식민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었다. 식민지 행정가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합방 이후 그들은 한국의 상류계급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약 84명의 귀족들과 3,645명의 문관들을 연금을 주어 퇴직시켰다. 네. 고위 학자, 관리들 대신 일본인들이 늘어섰지만 한국 지주들에게는 재산의 유지가 허락되었으며 농부들은 계속 통제하고 쌀을 수탈하여 수출하도록 장려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지주들은 서울의 정치적 관직에 연결해주는 연계망을 차단함으로써 또 지주의 전통적인 힘과 정당성을 이용하여 농민들로부터 쌀을 수탈하여 수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지방에 더욱 고착시켰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방송을 알림이를 해야 하는데 방송 알림이를 하지 않아서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 양반 계층을 취합함으로써 그들의 식민 지배를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겠죠.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고위 학자 관리들 대신 일본인들이 들어섰지만 한국 지주들에게는 재산의 유지가 하락되었으며 농부들은 계속 통제하고 쌀을 수탈하여 수출하도록 장려되었다. 이 수탈되는 거. 이런 정책들은 지주들을 서울의 정치적 관직에 연결해주는 연계망을 차단함으로써 또 지주의 정통적인 힘과 정당성을 이용하여 농민들로부터 쌀을 수탈하여 수출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그들을 지방에 더욱 고착시켰다. 이렇게 한국 지주들을 이용하는 것이 일본인들 스스로 나섰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일본이 권력을 접수한 직후 전통적인 토지 소유 제도는 새로운 계약법들과 완전한 지적 측량을 통해 근대적인, 즉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토대를 갖추었다. 이것은 일본이 지배한 첫 10년 동안 일본인들이 시도한 가장 야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로서 완성하는 데 9년이 걸렸으며 2천만 엔이 들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계약으로 보증되는 이 재산권은 토지를 등기하는 법을 아는 양반 지주들의 세력은 강화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많은 농민들의 전통적인 소작권과 토지권의 박탈을 초래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강대국 중 유일하게 여기에 연루되지 않은 일본에는 세척제 같았다. 수출은 예상대로 치솟아서 일본은 노동력이 남아도는 채무국에서 풍부한 자본과 완전 고용을 누리는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급속한
성장으로 일본에서는 쌀값이 3배나 뛰었다. 갑자기 한국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으며 한국 지주들 역시 번창하여 토지를 추가로 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김성수의 한 형제는 1918년에 1800에이커의 땅을 갖고 있었으며 그중 90%는 논으로 1,000명 이상의 소작인들이 경작했다. 그 가본의 본가 토지는 3,185에이커에 달했다. 농지의 임차는 식민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심화되어 1945년에 이르러서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소작 제도를 갖게 되었다. 지주들 대다수는 만족하여 일본 관리들이 산출을 늘려도 잠자코 있었다. 일본에는 고토와 도코, 미노루, 그러니까 식민지 농업 전문가 같이 타이완에서 지낸 적이 있는 식민지 전문가 핵심 간부층이 생겨나고 있었으며 그들은 대다수의 타이완 사람들이 이미 그랬고 대다수의 한국 지주들이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은 살아가기 위해 자기들에게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1945년에 이르러서 한국 양반은 일본의 협력한 매국노들로 널리 인식되었으며 그들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생겨났다. 190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격렬한 저항이 따랐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개척자들은 한국을 통치하는 첫 10년 동안 고압적인 무단 정치를 강행했다. 심지어 교사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총독부는 한국 사회 위에 군림하여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총독부는 단지 잔존하는 상류 계급과 식민지 벼락 출세자들과의 관계를 맺었으며 이런 관계도 한국인들에게 국가기구에 중요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취약했다. 일본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에서 중앙 관료 세력의 힘을 강화해 이들과 토지 기주 간의 전통적인 균형과 긴장을 깼다. 또 상명하복식의 운영을 함으로써 그들은 처음으로 군 단위 아래로 내려가 촌락에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했으며 어떤 점에서는 독립된 한국 정부도 아직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여전히 놀랄 만큼 지방자치권이 거의 없는 나라인 것이다. 그렇죠.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의해 사실상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죽했으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에 나가 단식 농성을 했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 책이 쓰여질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완전한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어렴풋하게 듭니다. 하여튼 보면요. 중앙행정관, 지방사무원, 지주집안들로 이루어지는 옛부터 내려오는 군 차원의 권력 중추에 중앙의 통제를 받는 고도의 기동성을 지닌 국가경찰력이 가세하였는데 이들은 중앙의 지휘에 따르며 자체의 통신 및 수송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검은 외투를 입은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논에서 시작해 중간상인, 창고, 수출항, 일본에 이르는 쌀 생산품 유통의 보호를 위해 병력을 배치하여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도왔다. 곧또 신베이가 타이완에서 고안해 나중에 한국에 전해진 모델인 이 새로운 다기능 경찰 제도에 대해 빼띠쭈루미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곧또 밑에서 경찰은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었다. 경찰은 고유한 치안 임무 외에도 세금 징수, 보건조치 실행, 소금, 장례, 아편 등의 전매품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했다. 그들은 도로 및 관계의 개선을 지휘하고 농부들에게 새로운 식물 종자를 소개하고 교육과 지방산업의 발전을 장려했다. 그렇군요. 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제 때 이런 경찰력의 약 40% 내지 50%가 한국인이었다. 이 점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한국인이었죠. 한국의 경찰. 비중을 보면 40%에서 50%라고 썼는데 여기서 저는 좀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이 비율만 이렇게 딱 써놔서 좀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의 조금 위치도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후기로 갈수록 고등 검찰의 이제 한국인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중앙적인 그러니까 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들이었다. 대부분 40%에 50%의 경찰 인력 비중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하층 계층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제 고문 경찰이라고 생각되는 노독술이라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분만 생각했을 뿐이지 먹고 사는 나름의 방법을 강구했던 그런 경찰들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일제에 협력한 경찰이라고 올가 맨다는 것도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반론을 가지실 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비중, 실제로 우리의 독립운동사들을 탄압했던 세력들도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뭉뚱그려서 보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 아는데도 조금 무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와 안보를 염두에 두고 대규모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다. 식민지 시기 내내 총독은 전부 군인이었다. 첫 총독인 데라우치는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청거했는데 야마가타는 그의 강력한 조슈 군벌 가운데서 식민지 지도자들을 고르기를 좋아했다. 1894년에 일본군은 옛 서울의 변두리인 용산에 주력 기지를 설치했고 그것은 오늘날 미군 기지로 남아있다. 달라진 것이라곤 이 기지가 지금 엄청나게 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북적거리는 도시 서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는 거대한 복합단지라는 것뿐이다. 모서리를 돌면 갑자기 외국 군대에게 양도된 거대한 땅을 보게 되는 서울과 같은 수도가 다른 곳에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일본군 외에도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다. 식민지 시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약 24만 6천 명의 일본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약 2,100만 명의 한국인을 통치했는데 엄청난 사람이 거의 소수인 어떻게 보면 거의 배의 수를 넘죠. 지금 거의 10배를 넘는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규모의 한국인을 통치했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의 약 46%는 공무에 종사했다. 비교하자면 1937년에 프랑스는 2,920명의 행정요원과 약 11,000명의 프랑스 정규군으로 1,700만의 베트남인들을 지배했으며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들에서 인구 비례로 보아 훨씬 더 적은 수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보였다. 일본 관리들 대다수가 수도 서울에 있는 많은 정부 부처에서 근무했다. 서울은 20세기에 행정과 산업의 중심을 겸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럽의 보자르 양식, 신르네상스 양식, 제국주의 양식들을 모델로 삼은 몇몇 유서 깊은 일본 식민지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1912년 서울 인구는 27만 7,711명이었는데 그중 24만 8,499명은 한국인이었고 일본인은 3만 8,397명, 중국인은 770명, 미국인은 약 100명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평양의 인구는 단지 4만 1,167명이었고 부산의 인구는 3만 217명이었으며 그중 2만 1,928명이 일본인이었다. 식민지 시대가 끝날 무렵에 서울 인구는 50만 명 이상이었고 부산은 약 2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배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그들은 적은 규모로,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식민지 그 지배를 받는 민중들을 다스렸는데 그에 반해 일본은 많은 수의 관리들이 파견됨으로써 소수의 조선민들을 다루는 이상한 기이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발생.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경제학적 입장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회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온 용어가 다른데 이것이 어찌다 보니까 너무 우리 사회에서는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것도 인간의 선과 악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악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탄생 배경이 바로 왕의 권력을 민중에게 다시 돌려줘라. 너를 못 믿겠다. 너의 독재를 못 믿겠다. 따라서 그것들을 분산해서 너의 독재를 견제하겠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하고 있죠. 다만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철학적으로 그냥 가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죠. 보겠습니다. 한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발생, 식민지 시기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저항하거나 그것에 편승해 생겨난 전혀 새로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낳았다. 민족주의 집단과 공산주의 집단의 출현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온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놀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트워크가 불안하다 보니까 CPU 사용해서 갑자기 빨간색이 딱 뜨면 네트워크 불안이라고 나와요. 방금도 딱 빨간 빛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보여서 혹시 또 끊기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아니, 지금은 괜찮고요. CPU 사용률 지금 18%, 19%니까 고화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컴퓨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무선을 지금 제가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체에서 쓰는 무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제 원래 쓰던 지금 그 인터넷 유선 램을 그 유선 뭐라고 해야죠? 그 케이블을 좀 바꿔야 돼요. 요새 컴퓨터 자체가 지금 슬램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단자 크기가 안 맞아요. 단자 크기도 안 맞고 지금 방을 지금 제가 서재 있는 방으로 옮겨서 이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무난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썩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끊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안하더라도 일단은 방송은 계속 하는 걸로 그래야 여러분도 이 방송은 계속 하는구나 내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올리고요. 네. 기존 방송을 보시려면 아프리카 TV 자체가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동영상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속이 많고 서버가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좀 삭제하는 것 같아요. 일반 동영상 뭐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서 또 그런 정책도 내세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해당 방송, 해당 날짜에 대한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게시판에, 아프리카 TV 게시판에 그 유튜브 주소를 적어놔요. 또는 페이스북 주소를 적어 놓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워진 동영상도요. 지워진 동영상. 거의, 고화질 같은 경우 유튜브에 올리는데 거의 4부 정도로 해서 올리는데, 하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방송하면 내일쯤에는 전체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피치요. 스피치도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또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고요. 또 취업, 면접 이런 것도 네, 면접을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발음은 어때야 되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비싸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 뭐 학원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소스들을 이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애써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개성을 살려주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스피치 가면 이제 지도자들이 그 가르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고정적이고 이것이 좋다 식으로 강요하고요. 강요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은 좀 옳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말이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말을 빠르면서 고조를 주면서 이 사람이 긴장돼 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원래 습관인데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부각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또는 말이 느린 사람은 느리면서 또 안정적인 톤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크게 틀을 고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아나운서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면접가들이 보고 있는 게 그거니까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점이지 그 내용은 사실상 일정 부분 훈련을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지식을 물어본다 해서 겁을 낼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도 어, 뭐 메일로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뭐 검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글 처음 쓰는 게 어려워요. 글 써는 게 글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에 맞게 어떻게 시작하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문장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통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장도가 1000자 페이지에서 1500자 이 정도를 이제 논술에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짧게 짧게 쓰는 훈련 이런 것들도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해드릴 거고요. 네네. 네. 됐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오전에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인문학이나 시사 프로그램 하면 저녁 때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하지만 저는 이제 저녁 때는 또 제 일도 해야 되고 또 저 방송 준비도 하고 이제 그때 한 4시, 5시 때 되면 뉴스가 좀 종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음날 방송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해야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케아 세대보다 아래인 M4 세대들과도 만남이 좀 더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네트워크 좀 불안상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좀 불안해서 좀 이제 수정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고 기사님이 이제 목요일쯤에 오신다고 하시네요. 그 대기가 워낙에 많아서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가 오다 보니까 전선상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랜이 있으니까요. 그 무선랜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것이 좀 여의치 않으면 녹화 방송으로 좀 해서 일단은 계속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 게시판의 공지는 일단은 목요일까지 제가 좀 휴식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했는데 또 약속을 또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은 좀 제가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안하지만 네트워크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중간에 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제가 기존에 해왔던 녹화 방식은 견지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걸로 혹시나 파일이 끊겨버릴지 모르니까 네네. 스튜디오 상에서 녹화도 하고 있어요. 2중, 3중 장치를 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일단 아프리카 TV는 아프리카 TV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 무던하게 방송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사드 문제요. 시사니까 또 이거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사드 문제를 뭐 누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진명 씨가 소설가 김진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진명 씨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좀 생각할 거리가 그분과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다른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했던 말은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들어봐도 무난할 것 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드는 무기가 아니라 정치이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방부도 나서서 이 사드가 전자파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뭐 괌으로 이제 그 성주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도 한다는 연합 TV 뉴스를 봤는데요. 그것을 일단 떠나서 국민들과의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도부들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강요된 게 일단은 지시된 게 있었고 이제 합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잖아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어디를 보호한다라는 명백한 그것이 없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 칠곡으로 갔다가 또 어디 뭐 평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의견이 수립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주로 간 스타일이 돼서 그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합리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 이번 사드 문제를 설치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게 설인지 그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면에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활한 회의가 가능 됐느냐, 과연 소통이 됐느냐, 소통이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납득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소통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6시간 이상이 황교안 총리가 성주에 어떻게 보면 갇혔잖아요. 군청에서 뒤에 버스를 탄 상태에서 못 나가고 경찰이 열어줘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게 된 것인데 그런 일련의 가령들을 우리가 왜 겪어야 되는가도 싶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민주주의 절차에서는 합의와 절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이번 사드 정책에서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 차이가 좀 달라진 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언제나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 침묵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또 친구도 만들지 않는다. 적과 친구. 언제나 적이 됐다가 언제나 친구가 되는 게 이런 게 정치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이 입장에서 섣불리 획을 긋지 않는 또 고도의 정치 기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여러 가지 바둑판 신으로 나열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사드의 문제고 사드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강대국에 쌓인 약소국의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과 일본을 연대하는 집단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을 살피는 또 집단과 이 집단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런 세력들이 또 기득권층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이제 수출을 봤을 때도 수출 수입을 봤을 때도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대미 무역보다 대중 무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이 거의 지금 남중국의 문제로 그 시선이 쏠려 있지만 여전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연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언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국민TV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국민TV에서 이제 김종대 의원이 나왔고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결국 이 사드 문제로 좋아진 거는 북한의 김정일이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북한 단절이었는데 그들과 이제 밀목교섭을 이제 하고 있다. 북한과 밀목교섭을 하면서 외교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또 한국은 또 고립화 정책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이러한 상황을 갖고 단정 짓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팟캐스트나 제가 좀 좀 불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단정적인 어투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자신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단정적인 어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정적인 어투가 생각했다 딱 말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정적인 어투는 그 사람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을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보면 딱 프레임을 가둬서 버리면 듣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건가? 납득을 해버린다고요. 저는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문화, 설득할 수 있는 문화는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통행적인 소통은 맞지 않다. 이것만은 제가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통은 맞지 않다. 사드 문제에서는 저는 그걸 좀 봤어요. 아무래도 소통 강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가 되더라고요. 소통하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 사드 문제에서 결론은 그거였죠. 소통할 수 없다. 네. 이제 좀 책 좀 읽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발생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식민지 시기는 이런 게 좋네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녹화 방송을 할 때는 계속 녹화만 했었는데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좋네요. 식민지 시기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저항하거나 그것에 편승해 생겨난 전혀 새로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을 낳았다. 민족주의 집단과 공산주의 집단의 출현은 1920년대에 거슬러 올라간다. 전후 한국의 자우익 분열은 실제로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양반 귀족의 변화 역시 이때 시작되었다. 그렇죠. 1930년대에는 새로운 무장 저항 집단들, 관료들, 그리고 처음으로 군사 지도자들이 출현했다. 남북한은 다같이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생겨난 정치 엘리트 및 정치적 갈등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1919년 대중운동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반식민지 국가들을 휩쓸었다.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 자결이라는 약속에 고무되어 33명의 지식인 집단이 3월 1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청원했으며 수개월간 계속된 전국적인 군중 항거를 촉발시켰다. 일본 경찰과 헌병이 저항을 진압할 수 없어서 육군은 물론 해군까지 동원해 왔다. 적어도 50만 명의 한국인들이 3월과 4월에 시위에 참가해서 600군데 이상의 곳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가장 악명 높은 일화들 중 하나는 일본 헌병들이 시위자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서 교회를 천수시켜버린 것이다. 수원 제암리 사건이죠. 제암리 교회 사건. 정말 이거는 인류로서 문명을 이룩한 집단, 근대화가 되었다는 집단, 그러면서 근대화를 시키겠다고 나섰던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었는지를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죠. 근대화라는 것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깨어난 계몽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봉건주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너희를 해방시켜주겠다 했지만 이 역시 이들의 이러한 만행들 학살로서 반론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너희들이 그것들을 깨어나게 해줬는가? 아니다. 너희들도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물러가야 된다. 라는 논리가 당연히 당시 민중들에게 깨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일본 관리들은 사망자 553명, 체포된 사람이 12,000여 명 이상이라고 집계했지만 한국 민족주의 소식통들은 총 7,500명이 사망하고 45,000명이 체포되었다고 추산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계는 민족주의자들의 통계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이것이죠. 7,500명이 사망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시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서 봤자면 약 224만 6천 명의 일본 공무원들이 2,700만 명의 한국인들을 통치했다 했는데 2,700만 명에서 7,000명을 이렇게 학살했다. 그리고 4만 5천 명을 체포했다. 라는 사실은 그 인구에서 비례했을 때 봐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네, 안녕하세요. 미네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학살은 심각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한국인들은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인 타이완과 현격한 대조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3.1 항쟁과 중국의 획기적인 오사운동이 일어난 후에도 관찰력이 예리한 한 미국 여행자는 타이완에는 일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게다를 신고 기모도를 걸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에는 독립 문제가 중요하지만 타이완에서 독립이란 설령 고려된다 하더라도 분명코 희망이었거나 심지어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 여겨졌다고 썼다. 아마 식민지 타이완과 식민지 한국 사이의 차이에 관한 가장 의미심장한 발언은 타이완에서는 장려해서 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는 강압해야만 이루어진다는 한 관리의 진술이었다. 한국인의 저항, 윌슨과 레닌, 그리고 외국의 전반적인 비난에 자극받아 일본 지도자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식민지 개척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즉 항상 근대적이기를 바란 그들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지배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난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본 제국은 1919년 중반 먼 장래의 독립에 대비해 한국인들을 가르친다는 문화 정치를 시작했다. 이 새로운 정책을 계기로 식민주의에 대한 점진주의적 저항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을 이용해 다양한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들을 일부를 공개적으로 일부는 비밀리에 조직했다. 이제 다시 한번 한국 신문이 팔릴 수 있게 되었고 1920년대 초반에는 다른 한국어 출판물도 많이 출연했다. 이광수 같은 작가는 민족주의적 토착으로 쓴 소설로 유명했으며 정인보와 최남선 같은 사람들은 한국사 연구를 심화시켰고 단군 신화와 한국의 역사적 정신을 탐구했다. 최남선의 박과 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상들이 봤을 때 최남선의 사상 자체가 나중에 보면 친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광수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에게 심각한 또 문제를 제기했죠. 바로 신간의 창간의 빌미가 된 발언이 있었죠.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네요. 이런 책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민족적 경륜,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일본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민족이다. 지금은 저항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의지를 하자. 당연히 이건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광수는 전적인 친일 행각으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팩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1927년 온건한 민족주의자들과 소수의 좌익이 제휴한 신간회가 결성되면서 정치적 발전의 희망이 생겼다. 신간회는 신민회에 비해서 합법적인 단체였습니다. 신간회는 신민회에 비해서 합법적인 단체였고요.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신간회를 장려함으로써 자우익 독립운동가들을 묶어두거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다만 온건하기라도 만들기를 바랐다. 1929년에 이르러서는 신간회는 138개의 지회와 거의 3만 7천여 명의 회원을 두었고 한국어 연구와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등을 지원했다. 불행하게도 신간회는 지속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한 역사가는 이 단체는 결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만 언급했다. 1920년대에 민족주의자들이 모두 한국에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신치호는 정인보, 최남선과 비슷한 인물이지만 망명지에 남아있었다. 신치호는 1880년에 태어나 소년 시절 대전 근처에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마을 소원에서 한학을 배웠다. 그는 1905년에 황성신문을 편집했으며 1910년에 중국으로 망명해 중요한 민족주의자로 훗날 미국에서 수년간 거주한 안창호와 함께 일했다. 신채호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 헌신했으며 압록강을 자주 찾아가 백두산 저편에서 조국의 운영을 생각했다. 그는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했으며 1923년에는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또 다른 망명정부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했다. 그는 점차 무정부주의에 관심을 가져 1927년 텐진에서 열린 아시아 무정주의자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나중에 베이징에서 한국 무정부주의 단체를 결성했다. 그는 타이안을 방문하려고 시도하다가 일본 기관원들에게 체포되어 10년 동안이나 투옥되었다가 1936년에 뇌힐열로 사망했다. 미국 선교사들은 3.1운동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그들은 모두 식민지 당국의 폭력에 질겁했지만 급진주의자들과 선동자들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비난하는 사람 많았다. 대다수 선교사들은 1919년 이후에 새로운 문화정치를 칭찬했으며 그 새로운 진로에 대한 일본의 정당화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감리교 상주감독인 하버트 웰치는 1920년 5월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하지만 가장 지적이고 성견지명이 있는 일부 한국인들은 즉시 독립할 희망은 없으며 자신들은 한국 민중의 육체적 조건, 지식, 도덕성, 정부 업무를 다룰 능력 등을 증진하는 데 오랫동안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했다고 썼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이것은 일본 총리 하라게이카 새 문화정치를 정당화하는 구실이었으니 먼 훗날 독립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한국인들은 준비시킨다는 것이었다. 1919년에 식민지 행정관인 니토베 이나즈오는 그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노동부님. 아이디가 재밌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브렁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라디오처럼 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국인들과 가장 친하고 또 진실한 친구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나는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치에 대비하여 후견을 받는 시기이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배우게 하자. 나는 우리의 군국주의 행정이 저지른 많은 실수들을 정당화하거나 우리의 일부 업적들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지만 일본은 극동의 융성이라는 원대한 임무를 받은 집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말하건대 나는 어린 한국이 아직 자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방송이냐고요? 네, 책을 읽는 방송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시사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피치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나 취업 면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방송합니다. 채팅에서 말이 없으면 주로 이제 책을 낭독을 하고요. 채팅에서 누군가 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런 방송입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데 북한 노동부, 이런 강렬한, 아,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이과인데, 네네. 그런데요. 제가 이걸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채팅에 있는 걸로 봤으니까. 네. 그래서 2학년인데 대학 진학이 걱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위탁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위탁을 갈 건데요. 위탁을 간다는 것은 컴퓨터 쪽으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위탁을 갈 건데요. 컴퓨터 본인이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쪽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아, 위탁 교육? 위탁 교육을 위탁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교육을 가면 그 교육을 받고 어디 취업을 하는 거예요? 위탁 교육을 받으면 어디 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취업 목적으로? 음,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본인이 정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거의 몰리다시피 취업이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다수가, 그런 게 낫겠다 하니까 거기서 휩쓸려서 가는 건지,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야기는 빼세요. 본인이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가지 중에. 친구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요. 친구들은 많이 안 가요. 본인이 이제 결정한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신 거죠. 그게 맞을지, 어떨지. 전 예전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위탁 교육에서 받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위탁 교육에서 받고 있는 게 가령 컴퓨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과가 있는데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그 위탁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정보 보안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세스 관리 쪽이겠네요. 그 분야에 본인이 관심이 많으세요? 정보 보안 과정이 있더라고. 거기 생각하고 있다. 정보 보안 정보 보안 과정.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몰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만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결정을 이미 한 거죠.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 이과니 문과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단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많고 결정을 했다면 저는 한 가지만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정보 보안 이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에 혹시 그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서 먼저 그쪽으로 간 선배들을 혹시 알고 있는 루트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선배들 혹시 있어요? 알고 있는 선배들? 없어요. 그러면 혹시 정보 보안 거기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자료 조사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위탁 교육을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2학년은 지금 이제 중반쯤 왔는데 다음 학기부터 이제 위탁 교육을 가는 거예요? 내년 3월부터? 그럼 아직 시간은 있는 거네요. 그쵸? 3월부터 12월. 그러니까 고3 기간을 그렇게 위탁 교육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한다 이건데, 그럼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가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한 정보를 좀 수집해 보세요. 선배를 만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친구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배를 거기에 가서 뭐 졸업을 한 선배들이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선배들이 있으면 그 선배들의 네트워크를 좀 본인이 좀 수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과연 취업을 된다고 했는데 그 위탁 교육을 받아서 하면 정말 취업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취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쪽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하면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1년 교육을 받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보를 모으세요. 정보. 그러니까 그 컴퓨터 전공, 그 정보 보안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도 일단 공부를 해야지만, 예,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이런 기능도 배우지만 위탁 교육 그 가야 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졸업하거나 거기서 취업한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실제 그들의 어떤 경험담을 듣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지금 또 7월이면 곧 방학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 저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감만 커지고 이것저것 결정을 못 해요. 그리고 사건을 좀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와 관련된 내가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공부하되 거기 위탁 교육을 받았던 선배들을 한번 만나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알아본다.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렇게 부딪히는 게 제일 좋아요. 고민 별거 아니죠? 늘 그래요. 고민을 말로 할 수 있으면 그 고민은 반쯤 해결된 거예요. 진짜 힘들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때거든요. 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서 책도 읽고 인문적 경향도 넓히고 또 우리가 또 컴퓨터 쪽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부분을 또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의견 올려주세요. 제가 또 체크해서 같이 또 이렇게 고민도 해결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치에 대비하여 후견을 받는 시기이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배우게 하자. 나는 우리의 군국주의 행정이 저지른 많은 실수들을 정당화하거나 우리의 일부 업적들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지만 일본은 극동의 융성이라는 원대한 임무를 맡은 집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말하건대 나는 어린 한국이 아직 자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일본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자 동시에 전설이다. 그렇죠. 기독교가 일본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자 전설이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1919년의 독립운동과 같은 폭력의 시기에 교회는 성역이었으며 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약자와 평등주의 충동을 고매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다른 친미 정치가들이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이자 식민주의 저항자라는 해방 이후의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다. 이승만과 김규식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기보다 영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얻기 위해 배제학당 같은 기독교계 학교에 갔다. 영어를 덜 강조하자 배제학당 입학은 감소했다. 1905년에는 입학한 지 하루 이틀 만에 학생 절반이 영어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 교육에 대한 울렁증은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위해 하는 영어. 하지만 지금의 또 이 영어란 메커니즘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어가 나왔기에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어 사교육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 증가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의 너무나 많은 능력을 그쪽에 뺏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자신이 원해서 나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느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배우는 거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 그리고 무분별하게 커지는 사교육의 문제는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는 하나의
그것에 얽매임으로써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미디언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 말에 일견 동감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영어를 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식자층이 된다는 거, 중간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질병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에 끌린 이들은 천민들이다. 세계의 전환기에 서울에 버림받은 백정계급 3만 명 가운데서 일어난 개종은 곧 복음전도 노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위계적 계급 구조로 인해 평민들은 많이는 신 앞에 평등하다는 복음의 이상에 끌렸다. 네, 녹음한 지 지금 방송 시간지 좀 1시간이 좀 넘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에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또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잠깐 저도 좀 쉬었다가 1시간이 넘어서요. 224페이지부터 또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